손님상에 반찬 떨어졌잖아. 빨리빨리 움직여. 죄송합니다. 빨리 가져다 드릴게요.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누구야, 당신은? 뭔데 껴들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뺨을 때리신 거예요? 서연아, 괜찮아. 그냥 가자. 사장이면 다야? 당장 사과하세요.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때리는 게 말이 돼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시장 골목에서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알람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죠. 62년을 살아온 몸은 이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먼저 깨어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 30년 가까이 반복해온 새벽의 시간이었어요. 에휴, 작게 한숨을 내쉬며 일어나 앉은 순자의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손님이 유난히 많았던 탓인지 아니면 그저 나이가 들어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허리는 날마다 조금씩 더 아팠어요. 침대맡에 붙여둔 파스를 한 장 떼어 허리에 붙이고 순자는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간단히 물 한 잔을 마시고 세수를 하고 나니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거울 속 순자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 손등의 검버섯, 굽어진 어깨. 하지만 순자는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보면 볼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집을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죠. 30년 가까이 새벽마다 일터로 향하던 그 발걸음은 이제 몸에 배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서니 이미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짙은 남색에서 점점 밝은 파란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시장 골목은 벌써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시금치 단을 정리하고 있었고 정육점 사장님은 고기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생선 가게에서는 벌써 비린내가 풍겨나왔고 떡집에서는 방금 찐 떡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순자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죠. 순자 씨, 또 제일 먼저네요. 일찍 가야 준비가 되죠, 뭐.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장 사람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였어요. 이 골목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으니 이제는 모두 낯익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매일 마주치며 안부를 묻는 사이. 그런 관계였죠. 은혜식당 앞에 도착한 순자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불이 켜지지 않은 식당 안은 어둡고 고요했어요. 전등 스위치를 올리자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고 익숙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죠. 오래된 형광등은 완전히 켜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깜빡깜빡하다가 천천히 밝아지는 모습이 마치 순자 자신의 아침 같았어요. 식당은 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6개가 전부였고 주방은 좁아서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부딪힐 정도였어요. 벽에는 오래된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 이곳은 그저 일터 그 이상이었어요.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곳, 누군가의 하루를 채워주는 곳이었죠. 밥솥에 쌀을 씻어 담고 물을 붓고 어제 준비해둔 반찬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담고 콩나물을 무치고 시금치를 데치는 일, 모두 손에 익은 일이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엔 주방의 열기가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고 순자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일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들을 확인했습니다. 무, 양파, 파, 마늘. 오늘 쓸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씻고 다듬기 시작했어요. 칼질을 하는 순자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수십 년간 음식을 만들어 온 손이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손가락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관절이 뻑뻑했고 칼을 쥐고 있으면 손이 저렸습니다. 7시가 되자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장은 말수가 적었고 표정도 항상 굳어 있었어요. 순자는 사장이 들어올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혹시 뭘 잘못한 건 아닌지, 손님 응대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늘 걱정이 앞섰죠. 사장은 직원들에게 엄격했고 특히 실수에 대해서는 용납이 없었어요. 오늘 점심 손님 많을 것 같으니까 반찬 넉넉히 준비해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장은 그 이상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자기 일을 시작했어요. 순자는 다시 손을 놀려 반찬을 더 준비했죠.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마음 한편은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몸이 아픈데 계속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8시가 되자 아침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간단히 아침을 먹으려는 사람들이었죠. 순자는 주문을 받고 밥을 푸고 국을 담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순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손님들도 순자의 친절함에 고마워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반찬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이런 대화가 순자에게는 작은 위로였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순자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순자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반찬을 더 준비하고 밥을 더 짓고 설거지를 하고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오후가 되어 있었어요. 12시가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은 금세 가득 찼고 순자는 정신없이 밥을 푸고 반찬을 나르고 주문을 받았어요. 여기 된장찌개 하나요.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아주머니, 물 좀 주세요. 손님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땀을 닦을 틈도 없이 움직였어요. 허리는 계속 쑤셨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 앞에서 아픈 티를 내면 사장이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주머니,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건 순자가 지켜온 원칙이었어요. 비록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죠. 그게 순자가 이 일을 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어 손님이 뜸해지자 순자는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주방 한 구석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장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 장을 보러 온 아주머니들,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아이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죠. 순자는 이런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그때 식당 앞으로 익숙한 얼굴 2명이 지나갔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서연이었어요.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일어서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사장이 뭐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고 해서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서연이 식당 안을 들여다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도 작게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서연은 입모양으로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유리창 너머라 잘 들리지 않았죠. 아마 퇴근하시면 모시러 올게요 같은 말이었을 겁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 서연은 착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시어머니를 챙기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요즘 들어 더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어요. 순자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 미안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늙은 시어머니를 신경 쓰느라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6시가 되어 순자는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주방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바닥을 닦았어요. 허리를 숙였다 펴기를 반복하니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또 이렇게 해야 했죠. 내일도 모레도 계속. 내일 봐요. 네, 사장님. 먼저 들어갑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벗어 걸고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하루를 마친 몸은 무거웠지만 순자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는 안도감이었죠. 시장 골목을 걸어 나오는 순자의 뒷모습은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본인은 그런 줄 몰랐어요. 그저 익숙한 일상, 반복되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죠. 평화로워 보이지만 어딘가 기울어져 있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대비는 아니었지만 보슬보슬 내리는 가을비가 시장 골목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었어요. 순자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우산을 받쳐들고 걷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죠. 비 오는 날이면 골목길이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했거든요. 은혜 식당에 도착한 순자는 우산을 털어 한쪽에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따라 몸이 더 무거운 것 같았어요. 비가 오면 관절이 더 아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죠. 하지만 순자는 내색하지 않고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준비를 마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동안 순자는 창밖으로 계속 내리는 비를 바라봤어요. 비 오는 날이면 손님이 평소보다 적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또다시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여기 김치찌개 2개요. 제육볶음 하나 추가요. 주문이 쏟아졌고 순자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주방과 홀을 오가며 밥을 푸고 반찬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죠. 그런데 오늘따라 실수가 잦았어요. 손님에게 물을 따르다 쏟을 뻔했고 반찬을 옮기다 그릇을 떨어뜨릴 뻔하기도 했습니다. 순자 씨, 정신 좀 차려요. 사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놀라 몸을 움츠렸어요. 사장은 오늘따라 유난히 신경이 날카로워 보였죠. 손님이 많아서 바쁜 건 사장도 마찬가지였고 그 스트레스가 직원들에게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순자는 손님상에 반찬을 나르다 잠깐 비틀거렸어요. 허리가 갑자기 욱신하며 아팠던 겁니다. 하지만 참고 견뎠죠. 손님 앞에서 아픈 모습을 보일 수 없었으니까요. 반찬을 다 놓고 주방으로 돌아올 때 순자는 한쪽 테이블에 김치가 떨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아, 김치를 채워야 하는데. 순자는 재빨리 주방으로 가서 김치를 담아왔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많아 다른 주문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 그 테이블에 김치를 놓는 걸 깜빡했어요. 그리고 그 실수는 곧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 손님상에 반찬 떨어졌잖아. 사장의 고함 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사장이 화가 나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손님 앞에서 큰 소리를 내는 사장의 모습에 식당 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자는 얼른 김치를 들고 그 테이블로 갔어요. 하지만 급하게 가다 보니 발을 헛디뎠습니다. 젖은 바닥에서 신발이 미끄러졌고 순자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죠. 김치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김치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바닥에 엎드려 흩어진 김치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사장의 화난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는 게 들렸죠. 순자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있어. 제대로 일을 못해. 사장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순자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김치를 주워 담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사장은 순자 곁에 서서 계속 화를 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우산을 든 서연이 들어왔어요. 퇴근 후 시어머니를 모시러 온 것이었죠. 서연은 식당 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순자와 그 위에 서 있는 사장을 보았어요. 어머니, 서연이 순자를 부르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의 손이 날아와 순자의 뺨을 강하게 때린 것이었죠. 찰싹 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뺨이 화끈거렸고 귀가 멍했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도 놀라서 숨을 죽였고 서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서연의 눈에는 방금 본 장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맞는 모습,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있는 모습. 방금 뭐 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사장은 서연을 돌아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누구야 당신은? 저분 며느리예요. 지금 어르신한테 손을 드셨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순자는 황급히 일어나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그냥 가자.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 서연은 순자의 빨갛게 달아오른 뺨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가족이면 말 좀 잘 시켜.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사장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됐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평소에 온화한 서연이 아니었죠.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가요. 서연은 순자의 손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빗속으로 나온 두 사람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걸었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차에 탄 순자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고 마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더 걱정되는 건 며느리였죠. 서연의 표이 너무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내가 실수를 했으니까. 어머니,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빗길이 펼쳐져 있었지만 서연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순자의 뺨을 때리는 사장의 손, 바닥에 흩어진 김치,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던 순자의 모습. 이건 잘못됐어.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차는 빗길을 달렸고 와이퍼는 계속해서 유리창의 빗물을 닦아냈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 분노는 닦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갔죠. 집에 도착한 후에도 서연은 순자의 뺨에 파스를 붙여주며 말없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가 걱정되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폭풍 전에 고요함 같았죠. 그날 밤 서연의 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대로 넘어가도 되는 걸까? 아니면 뭔가 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서연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돼.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쉬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장면들로 가득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순자, 날아온 사장의 손, 울려 퍼진 뺨 맞는 소리.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나이 60이 넘어서까지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죠. 준호는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서연은 준호가 그 시장 일대 재개발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준호가 받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바쁜 모양이었죠. 서연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신호음에서 준호가 받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여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아챘어요. 왜? 무슨 일 있어? 그 사장이 어머니 뺨을 때렸어요. 전화 너머로 준호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뭐라고? 은혜식당 사장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어머니가 실수로 반찬을 떨어뜨렸다고 뺨을 때렸어요. 손님들 앞에서요. 서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비 오는 날 식당에 갔던 것, 바닥에 엎드려 김치를 줍던 순자의 모습, 사장이 뺨을 때린 장면. 말하면서도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준호는 전화를 받으며 회사 복도로 나갔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조용한 곳으로 이동한 것이었죠. 준호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맞았다는 말에 화가 났어요. 그 건물 말이야. 준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시공 들어간 데야. 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식당 건물이 준호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건 몰랐거든요. 시장 재개발 프로젝트 있잖아. 그 건물도 포함돼 있어. 명의는 우리 협력업체지. 그럼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무언가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한 통 넣으면 내일 굴착기 들어갈 수 있어. 안전 진단 명목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를 때린 사장에게 제대로 된 응징을 할 수 있다는 생각. 하지만 동시에 뭔가 불안했습니다. 여보, 그런데 나도 알아.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에도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화는 났지만 그렇다고 회사 권한을 사적으로 쓸 수는 없는 일이었죠.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어머니는 괜찮으시고? 뺨이 많이 부어올랐어요. 파스 붙여드렸는데. 알았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은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연락처들이 떠 있었어요.
서연은 그 중 하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준호 회사의 협력업체 담당자 번호였죠. 준호가 예전에 저장해둔 번호였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돼. 서연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당장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성이 그걸 막았죠. 이건 준호와 상의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서연은 입맛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뺨에 붓기는 여전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서연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나는 괜찮아. 어머니, 어떻게 괜찮아요? 맞으셨잖아요. 직장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사장 눈밖에 나면 안 되는 거고. 순자의 말에 서연은 더 화가 났습니다. 왜 순자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는 걸까? 왜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건 폭력이었어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죠. 밤 9시쯤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선 준호는 먼저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순자의 뺨을 보고 준호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걱정 마라. 준호는 어머니 방을 나와 서연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죠. 여보, 우리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하지만 뭐예요? 이게 회사 일이랑 엮이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 권한을 쓰는 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계속 저런 대우를 받아야 해요? 아니, 그건 아니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무슨 방법이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심정을 이해했어요. 준호도 화가 났죠. 하지만 신중해야 했습니다. 일단 며칠 생각해보자.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 며칠이요? 그동안 어머니는 또 저 식당에 가셔야 하는데요.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볼게. 당분간 쉬시라고. 하지만 서연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에게 제대로 된 벌을 주고 싶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준호는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온통 오늘 일로 가득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1시, 2시, 3시.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서연의 눈은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아니, 누군가는 저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해. 서연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어요.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화면을 켜니 새벽 3시 15분이었습니다. 서연은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협력업체 담당자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지금 전화를 걸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되돌릴 수 없게 되죠. 하지만 어머니는 맞았어. 그건 잘못된 일이야. 서연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망설임과 결단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하지만 결국 서연은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고 서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준호 아내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말을 시작했습니다. 은혜식당 건물의 안전 문제,
즉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 내일 아침 바로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방금 뭘 한 거지? 정말 전화를 걸었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세상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복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건 후 소파에 앉아 있다가 어느새 날이 밝아버렸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정말 올바른 결정을 한 걸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준호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서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왜 여기서 자? 응. 잠이 안 와서. 서연은 남편에게 어젯밤 전화를 걸었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뭐라고 할지 두려웠거든요. 아니, 자기 자신이 두려웠는지도 몰랐죠.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모시고 병원 한번 다녀와. 뺨 상태 확인하고. 응, 알았어. 준호가 출근하고 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제 일로 몸도 마음도 지쳤을 테니까요. 서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반. 지금쯤 시장 골목은 깨어나고 있을 시간이었죠. 서연은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아직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혹시 어젯밤 전화가 실제로 조치로 이어지지 않은 걸까? 아니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걸까?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8시가 되었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씨 부인이시죠? 어젯밤 연락 주셨던 건 처리됐습니다. 지금 현장에 들어갔어요. 전화를 끊은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시작된 거예요. 되돌릴 수 없게 됐죠. 같은 시각, 시장 골목에는 큰 소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굴착기 세대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거대한 기계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은혜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죠. 저게 뭐야? 굴착기가 왜 여기 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은혜식당 사장은 아침 준비를 하다 밖에 소음을 듣고 나왔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던 사장은 식당 앞에 세워진 굴착기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뭐야? 사장은 뛰쳐나갔습니다. 현장 책임자로 보이는 남자가 헬멧을 쓰고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사장은 그 남자에게 달려갔죠. 왜 우리 가게 앞에 굴착기를 세워요? 장사해야 하는데. 건물주 지시입니다. 현장 책임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한테 아무 연락도 없었는데? 안전 진단 불합격입니다. 즉시 철거 명령 내려왔습니다. 뭐? 안전 진단? 언제?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오래되긴 했지만 당장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니, 최소한 사장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제 저녁 긴급 점검 들어갔고 오늘 아침 명령 떨어졌습니다. 여기 서류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어요. 건물 안전도 불량, 균열 발견, 즉시 철거 필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죠. 이게 말이 돼요?
하루 만에 이런 결정이? 위에서 급하게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시장 재개발 일정이 있어서요. 사장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는데 오늘 갑자기 가게를 부순다니. 그때 순자가 식당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출근하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골목 입구에서 순자는 멈춰 섰어요. 굴착기들, 모여든 사람들, 당황한 사장. 무슨 일인지 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순자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혜식당 건물 부순대요. 안전 문제래요. 순자는 천천히 식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장이 현장 책임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굴착기 운전사들은 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택시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서연이 내렸어요. 서연은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서연이 걸어오는 모습을 본 순자는 놀랐습니다. 왜 며느리가 여기 있는 걸까? 순자의 눈과 서연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순자는 알았습니다. 이게 서연이 한 일이라는 걸. 서연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순자에게 다가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이게 네가 한 거야? 순자의 물음에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왜 이렇게까지? 죄송해요,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식당을 망하게 한 거라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대신 제가 다른 데 가게 차려드릴게요. 더 좋은 곳에. 서연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난 그냥 밥 해주는 게 좋았던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이 나쁜 사람이었던 건 맞아요. 어제 뺨을 맞은 것도 화가 났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되길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저 조용히 일하고 손님들에게 밥을 해주고 그렇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복수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복수는 나를 더 아프게 해. 순자의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아파하고 있었어요. 사장에게 벌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일터가 사라지고 있었죠. 굴착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건물 외벽에 크레인이 닿았어요. 사장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고 순자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무엇을 한 건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아니, 알고 있었지만 실감하지 못했던 거죠. 시장 사람들은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사장이 자업자득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순자가 불쌍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자의 말만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복수는 나를 더 아프게 해.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사람들은 뒤로 물러섰어요. 은혜식당이라는 간판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순자의 일터가 10년 넘게 일했던 그곳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라고 믿었던 게 결국 또 다른 폭력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어머니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어머니를 더 아프게 한 건 자신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무너지는 건물 소리 사이로
서연의 마음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철거가 끝난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그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순자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았어요. 서연이 문 앞에 음식을 놓아두면 한참 후에 조금씩 드실 뿐이었죠. 준호는 회사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았고 상사가 준호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그날 오후 준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사 동료가 보낸 인터넷 기사 링크였어요. 준호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제목을 보고 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일터 철거시킨 며느리 논란. 기사에는 철거 현장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굴착기가 건물을 부수는 모습, 멍하니 서 있는 순자, 그리고 고개를 숙인 서연의 모습까지. 누군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었죠. 기사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건설회사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해 식당 건물을 철거시켰다는 내용이었어요. 댓글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권력 남용이네요. 시어머니 생각은 안 하고 멋대로 한 거 아니에요? 건설회사 이름 공개해야 합니다. 준호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나온 것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봤어? 준호의 물음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도 이미 그 기사를 봤어요. 휴대폰에는 지인들의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사실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메시지들이었죠. 여보, 이거 심각해. 회사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습니다. 그저 사장에게 벌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온 세상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 없이 행동할 수 있어?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준호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맞으셨잖아. 난 그냥 지키고 싶었어. 그래,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던 거 알아.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됐어.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에서 뭐라고 할지 걱정이었습니다. 이미 상사에게 호출 연락이 와 있었거든요. 그때 순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이었죠. 순자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서연아. 순자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를 차마 쳐다볼 수 없었어요. 너무 죄송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했어?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였죠.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어요. 서연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방식으론 아무도 지킬 수 없어. 순자의 말이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서연은 아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죠. 난 네가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챙겨주는 줄 알았지. 근데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실망감이 컸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의 방식만 고집한 것 같았죠. 다음 날 준호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상사 사무실로 호출되었어요. 상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준호를 맞았습니다. 준호 씨, 이번 일 알고 있죠? 네.
죄송합니다. 회사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한 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언론에까지 알려졌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일단 정직 처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추가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준호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정직이라니. 사실상 그만두라는 소리와 다름없었어요. 회사 평판에 먹칠을 한 직원을 계속 두지 않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정직 처분 받았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소용없어.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서연은 남편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순자는 서연과 말을 섞지 않았어요. 준호도 서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죠. 세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피하며 지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동료들의 시선, 상사의 냉대, 모든 게 견디기 힘들었죠. 준호는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렇게 떠났습니다. 서연은 모든 게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시어머니의 일터, 가족의 평화. 모든 걸 무너뜨린 건 자신이었어요.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파괴만 남았죠. 밤마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때 전화만 걸지 않았어도 참고 다른 방법을 찾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어요. 순자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나이 60이 넘어 새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며느리 때문에 식당이 망했다는 소문이 시장에 퍼졌고 순자를 고용하려는 곳은 없었죠. 어머니, 제가 일자리 알아볼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고 그 결과가 이것이었으니까요. 준호는 집에서 하루 종일 구직 사이트를 보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력에 문제가 생긴 사람을 쉽게 받아주는 곳은 없었죠. 준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연이 차려놓은 저녁이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내가 나갈게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와 준호가 서연을 쳐다봤어요. 이 집에 제가 있으면 모두 힘드시잖아요. 제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연아. 준호가 말을 걸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준호도 지쳐 있었어요. 아내를 원망했고 동시에 자기 자신도 원망했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떠나는 게 해결책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이 상황도 견디기 힘들었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 앞에 섰어요. 뒤돌아보니 순자와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서연은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정의가 결국 모든 걸 무너뜨렸다는 걸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집안에 남은 순자와 준호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 차가운 공기.
가족이 깨진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집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매일 구직 사이트를 보며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집중이 안 됐죠. 순자와 준호 생각만 났습니다. 친구는 서연을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서연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순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바닥에 엎드려 김치를 줍던 모습, 복수는 나를 더 아프게 해라고 하던 목소리. 어느 날 아침 서연은 문득 시장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철거된 자리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어요. 아니, 사실은 순자를 보고 싶었죠. 비록 만날 용기는 없었지만요. 서연은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장 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자주 다니던 길이었죠. 시장 골목 입구에서 서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손가락질을 당할까봐. 하지만 서연은 용기를 내어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채소가게, 정육점, 생선가게. 모두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있었죠.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려웠거든요. 은혜 식당이 있던 자리에 가까워지자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엇이 남아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빈터일까? 아니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을까?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놀라서 멈춰 섰습니다. 철거된 자리에는 작은 컨테이너가 들어서 있었어요. 파란색 컨테이너였고 앞쪽에는 간이 조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손글씨로 쓰인 간판이었습니다. 은혜 반찬. 서연은 그 간판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다시 시작한 것이었어요. 컨테이너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순자였죠. 서연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컨테이너 창문 너머로 순자가 보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작은 그릇들에 정성스럽게 담는 모습이었죠. 순자는 서연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순자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10년 넘게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아주머니, 김치 한 통 주세요. 손님이 와서 주문을 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김치를 포장해 주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서연은 가슴이 아렸습니다. 모든 걸 잃었는데도 순자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손님이 가고 난 후 순자는 고개를 들어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고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죠. 순자는 천천히 컨테이너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아. 순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어머니, 밥 먹고 가라. 순자의 말에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순자는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들어와. 밥 먹어야지. 순자는 서연의 팔을 잡고 컨테이너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작은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죠. 순자는 서연에게 밥을 차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반찬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직 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서연 맞은편에 앉았어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스스로를 용서해야지. 그 말에 서연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 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깨가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은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앉아서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순자도 슬펐지만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화낼 힘도 없었죠. 서연아, 네가 왜 그랬는지 알아.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지키고 싶었던 거지. 내가 맞는 게 화가 났던 거고. 네,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넌 나를 구하려 한 게 아니었어. 순자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넌 너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거야. 내가 옳다는 걸, 내가 정의롭다는 걸. 그 말이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서연은 순자를 지키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고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서운했어. 네가 내 마음은 안 물어보고 멋대로 했으니까.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됐어. 지난 일이야. 순자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서연아, 이제 너도 살아야지. 계속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안 돼. 어떻게요? 어떻게 저를 용서해요? 용서랑 잊는 건 다른 거야. 난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를 원망하며 살고 싶지도 않아. 순자의 말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혜도 느껴졌어요.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이었죠. 어머니, 밥 먹어라. 식기 전에 순자는 서연에게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받았어요.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죠. 그리고 눈물이 또 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좁은 컨테이너 안에서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밖에서는 시장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밥을 다 먹고 난 후 서연은 그릇을 정리하려다 순자에게 말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제가 할게요. 서연은 그릇을 들고 작은 개수대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순자는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다만 방향을 잘못 잡았을 뿐이었죠. 서연아, 준호는 어떻게 지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집을 나왔거든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었어요. 돌아가야지. 어머니가 용서하셔도 준호도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결국엔 괜찮아질 거야. 순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서연은 컨테이너를 나서기 전에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끔 와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 와. 밥 먹으러.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작은 시작이었어요. 서연은 골목을 걸어 나오며 뒤돌아봤습니다. 은혜 반찬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작은 간판이 서연에게는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무너진 관계도 언젠가는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서연은 그런 생각을 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시장은 여전히 시끄러웠어요.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순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네가 스스로를 용서해야지.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걸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만나고 난 후 서연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장을 찾아가 순자를 도왔어요. 반찬을 담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 작은 일들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속죄의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결국 서연의 도움을 받아들였어요. 두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일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반찬 재료를 사러 시장 끝쪽으로 갔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서연을 스쳐 지나갔어요. 서연은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식당 사장이었어요. 한 달 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볼이 움푹 패인 것처럼 보였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장도 서연을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서연은 도망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당신, 그때 그 며느리지? 사장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덕분에 내 가게 날아갔어. 사장의 말에는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야? 내 10년이 날아갔는데? 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서연 때문에 사장의 가게가 망했고 생계가 끊겼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날 내가 잘못했어. 서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이 잘못을 인정하다니 예상치 못한 말이었죠. 나도 그날따리 병원에 있어서 화를 못 이겼지.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에는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날 새벽에 연락을 받았는데 가게를 비울 수가 없었거든. 손님이 많아서. 서연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사장에게도 사정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병원에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직원한테, 순자 씨한테 화풀이를 한 거야. 사장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자책하는 모습이었죠. 그래도 사람을 때리시면 안 되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래서 벌을 받은 거잖아. 그럼 뺨 맞은 사람 마음은요? 서연의 물음에 사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망했잖아. 가게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은 식당 설거지로 근근히 먹고 살아. 사장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사장이 불쌍하기도 했고 동시에 마땅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근데 이상하게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밥 먹으러 자주 가. 은혜 반찬에.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이 순자의 가게에 간다고요? 순자 씨 반찬이 제일 맛있더라고. 그래서 자꾸 가게 돼. 어머니가 받아주세요? 처음엔 안 받아줬어. 당연하지. 근데 내가 계속 갔어. 사과하려고. 사장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모아서 순자 씨한테 주려고. 많지는 않지만.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장도 변한 것 같았어요. 아니, 벌을 받으며 깨달은 걸까요? 가봐야겠어. 오늘도 반찬 사러 가는 길이거든.
사장은 서연에게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급히 은혜 반찬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컨테이너에 도착한 서연은 창문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순자와 사장이 함께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김치를 담으면 사장이 뚜껑을 닫고 순자가 나물을 담으면 사장이 포장을 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지만 호흡이 맞았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순자를 때린 사장과 맞은 순자가 함께 일하고 있다니. 서연은 조용히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와 사장이 동시에 서연을 봤어요. 서연아, 왔구나. 순자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장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장님이 일손을 도와주시기로 했어. 하지만 괜찮아. 사장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순자의 말은 담담했습니다. 사장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있었어요. 순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순자는 손을 내저었어요.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하지만 사람은 실수를 하죠.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예요. 순자의 말에 사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연도 코끝이 찡해졌어요. 서연아, 너도 배워라. 순자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하지만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서연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뺨을 맞은 사람이, 가게를 잃은 사람이 지금 용서를 말하고 있었죠. 어머니, 저는 아직... 너도 시간이 필요하겠지. 천천히 해. 순자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장님, 오늘 김치 좀 더 담아야 해요. 손님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은 얼른 김치통을 들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복수의 잿더미 속에서 누군가는 다시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도왔습니다. 세 사람이 좁은 컨테이너 안에서 함께 일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어요. 순자 씨, 오늘도 반찬 사러 왔어요. 네, 어머님. 뭐 드릴까요? 순자는 밝게 웃으며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장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머, 사장님 여기서 일하세요? 네. 순자 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장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갔어요. 저녁이 되어 손님이 줄어들자 세 사람은 잠깐 쉬었습니다. 순자가 차를 끓여 나눠주었어요. 서연아, 준호는 만났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용기가 안 나요. 돌아가야지. 부부잖아. 하지만 준호는 준호도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순자의 말에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준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용서는 기다려주지 않아. 네가 먼저 다가가야 해. 순자는 서연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사장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순자 씨한테 매일 사과했어요. 100번도 넘게. 그러다 받아주셨죠. 사장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집에 가봐라.
오늘은 순자가 서연의 등을 밀었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어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내일 보자. 서연은 컨테이너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순자와 사장이 다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서연에게는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복수로 시작한 일이 파괴를 낳았지만 용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준호를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집 앞에 섰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돌아온 집이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죠. 준호가 문을 열어줄까요? 아니면 거절당할까요? 두려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보는 남편이었어요. 준호는 여인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졌어요. 여보.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들어와. 준호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은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만났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어머니가 전화하셨어. 순자가 준호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시장에 와서 일을 돕고 있다고,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미안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회사도 그만두고. 나도 미안해. 준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내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 너도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맞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모두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할 수 있어. 우린 부부잖아.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낯설었지만 동시에 편안했어요. 준호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서연은 준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서연은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서연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년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게 된 것이었죠. 우연히 본 구인 공고였는데 서연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서연은 면접을 보고 합격했습니다. 처음 출근하는 날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렜죠.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상담실에서 서연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분들,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 화가 나서 복수하고 싶다는 분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어르신들이 찾아왔어요. 그 사장놈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화가 나서 못 참겠어요. 한 할아버지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들었어요.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죠.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어요. 서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면 할아버지만 더 힘드실 거예요. 그럼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거죠. 서연은 할아버지에게 법적인 방법과 중재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해결책을.
분노가 아닌 치유를, 누군가의 분노를 잠재우고 상처를 보듬는 일. 서연은 그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준호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건축 사무소였지만 준호는 만족했어요. 예전보다 여유로웠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저녁이면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순자도 다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컨테이너 가게는 낮에만 운영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왔죠. 어머니, 오늘 장사 잘 됐어요? 그럼. 단골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 사장님은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셨지.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혜식당 사장은 여전히 순자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둘의 관계는 동업자이자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죠. 어느 금요일 오후 서연은 퇴근길에 시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순자를 잠깐 보고 가려던 참이었어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서연은 문득 떠올렸습니다. 몇 달 전 그 새벽 전화 한 통을 걸었던 순간을,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던 그 순간을요.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가게도, 직장도, 가족도. 하지만 동시에 깨닫게 해주었어요. 복수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용기는 분노가 아니라 용서에 있다는 것을. 서연은 휴대폰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은 화가 나면 전화기를 움켜쥐고 당장 뭔가 하려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연은 이제 알았어요. 급하게 행동하는 것보다 천천히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서연아. 멀리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컨테이너 앞에서 순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김치 좀 담가가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달려갔어요. 네, 어머니. 컨테이너 안에서는 사장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반찬을 담고 포장하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어요. 서연 씨, 어서 오세요.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연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일터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죠.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순자 옆에 섰습니다. 김치를 담기 시작했어요. 순자와 서연 그리고 사장. 세 사람이 함께 일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저녁엔 준호도 데려와라. 같이 밥 먹자. 네, 그럴게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복수를 위한 전화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전화였죠. 여보, 저녁에 시장으로 와. 어머니가 같이 밥 먹자고 하셔. 알았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로 무너졌던 세상이 이제는 다른 전화들로 다시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컨테이너 뒤편 작은 공간에 테이블을 펼쳤어요. 순자가 준비한 음식들이 놓였습니다. 밥, 국,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순자, 준호, 서연, 그리고 사장까지.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자, 다들 많이 먹어요. 순자가 밥을 나눠주었습니다. 모두 고맙다고 인사하며 받았어요. 건배할까요? 준호가 물잔을 들었습니다. 모두 잔을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호의 말에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의미는 컸어요. 무너진 것들 위에 새로운 것이 세워지고 있었죠.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재미있었던 일, 계획하고 있는 일들. 웃음소리가 작은 공간을 채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는 동안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순자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연아, 행복하니? 네, 어머니. 행복해요. 서연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가끔 죄책감이 들었고 후회가 밀려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럼 됐어. 순자는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서연도 순자를 꼭 안았어요. 용서와 화해가 만들어낸 온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준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불빛이 따뜻했어요.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서연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서연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럼, 우리 잘하고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걸 무너뜨렸던 자신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전화는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이어주는 도구라는 걸. 사랑하는 사람에게 걸리는 전화, 안부를 묻는 전화, 함께하자고 말하는 전화. 그런 전화들이 세상을 이어주고 있었어요. 하늘의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별을 보며 걸었어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긴 여정이 이제는 희망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